quits, so I keep.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출연연구학교실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남성원입니다. 제가 오늘 과학이 경제인 세상, 과학으로 풀어가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재미없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받아들고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좀 재밌게 풀어가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 역량의 한계상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그럼 한국은 K-뉴딜을 4차 산업혁명에서 왜 갖고 왔으며 K-뉴딜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K-뉴딜에서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그린뉴딜의 신재생 에너지의 국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 경제와 수소 안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일 겁니다. 미국이 국토가 넓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과학기술자들을 받아들여서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현재의 미국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이 강하지 않은 강대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몽고 제국이 제일 큰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동북아부터 동유럽까지 그 큰 영토를 차지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고가 과연 그 전투 능력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겠느냐?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몽고 제국이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몽고 제국이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제패한 이르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몽고가 보면 전투할 때 전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병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각계 격파하는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 후퇴 작전이 망구다이 전술 이런 걸 써서 전투 능력이 아주 철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고하고 싸웠던 많은 나라들이 백전백패를 한 거죠. 그런데 몽고가 과연 싸움만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고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장점을 굉장히 유연하게 융합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몽고 기마병들이 몽고 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나 하면 서구의 말들은 전력 질주를 한 3km 정도밖에 못 달립니다. 그런데 몽고 말은 20에서 30km를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작지만 지구력이 그만큼 좋았던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서구 말들은 30에서 50km밖에 안 됩니다만 몽고 말들은 160km를 달린 거죠. 그래서 몽고가 침입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 150km면 서울에서 대전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면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겠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대비하자. 그랬지만 몽고는 그 다음날 전투를 시비를 붙고 공격을 시작한 거죠. 대비할 도저히 시간을 주지 않고 속도전으로 기동력으로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몽고 말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몽고 말들을 이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큰 제국을 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몽고가 참이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쓰거나 해서 통신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데는 말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 40km 거리마다 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말을 갈아타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이런 통신제도죠, 말하자면. 요즘의 통신제도를 표준화해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만에 본다, 이 참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몽고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전달했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제국을 운영하는데 그나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몽고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의 다른 문물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 그랬죠. 중국을 흡수하면서 몽고가 가졌던 기술은 뭔가 하면 투석기와 화약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투석기와 화약을 사용하면서 이겼는데,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이 투석기를 개량한 이 회회포라는 상냥포라는 이제 그 개선된 투석기를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투석기를 가지고 싸우면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더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상대의 공격권 밖에서 공격을 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학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몽고가 과학기술로도 생각보다는 많은 진보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말을 이제 안장만 가지고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기사들은 말 위에 갑옷을 입고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몽고는 등자라는 말 안장에 이렇게 달린 발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발을 거기에 고정해서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옆으로 몸을 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몽고군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유럽 기사들이 보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죠. 조그만한 말에 조그만한 동양인이 공격을 해오니까 저거 나 한 주먹 갑니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 유럽 기사들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제 창을 들고 나갔습니다만, 몽고 기마병들은 이 등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발을 한쪽만 고정하면 한쪽은 또 뺄 수 있잖아요. 말 옆에도 몸을 숨기고 해서 전투를 하니까 유럽 기사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기사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쓰러지면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몽고가 유럽까지도 제피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과연 식량 보급 부대를 갖고 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식량 보급 부대가 따라가지 않으면 본진이 그렇게 속도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몽고군들은 식량 보급을 위해서 육포 그리고 순대, 지금의 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창자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의 순대 형태죠. 그것들을 가지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차고 나갑니다. 이러면 하나에 한 1개월 정도, 2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갖고 전투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보급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얼마든지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속도전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동력을 가지고 전투를 했던 거죠.
이렇게 식량 보급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군사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그렇게 해결했지만 자는 거에 있어서도 텐트를, 이전에는 텐트가 10개 있으면 그 텐트에 쓰는 부품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어떤 폴대를 쓰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텐트 설치와 철거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가능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몽고의 큰 장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따지면 고구려 시대 때 강고토 대왕 때가 군사력은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만주 땅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역사의 그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의 문화 수준, 과학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한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한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는 문헌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국의 런던, 이태리의 밀라노의 노동자가 받는 봉급이죠. 그 당시에는 그쪽은 밀로 치고 우리 한국의 소작농들은 쌀로 칠 때 비교를 해보면 조선의 소작농들이 유럽의 노동자에 비해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세종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 5천년 역사상 가장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대의 과학의 업적은 이슬람 과학과 서유럽 근대과학 사이에 동아시아의 과학의 업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1984년 일본의 이토 준따라라는 학자가 과학사, 기술사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대별로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1400년부터 1450년, 이때가 세종이 재임했던 45년간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각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조선이 29건, 중국이 5건, 일본은 0건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를 제외한 다른 전 세계가 28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시대, 이때 최고의 과학기술을 우리 조선이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이 뛰어났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그만큼 뛰어났고 세종께서 지편전 학자들한테 과학기술에 대한 중흥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그 지편전 학자들이 열심히 따라줬기 때문에 조선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그 천문학에 대해서 예를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이제 그 달력이라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그 주변국 왕들한테 내려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이 달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달력을 스스로 만든다 하면 이 불충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역법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혜를 짜낸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달력이 아니고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해서 우리의 관측 기술을 기록을 하겠다고 중국을 속이고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편전 학자들이 만든 이 칠정산 외편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대의 이 1년하고 비교를 볼 때 단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측 기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인데 현대하고 비교하면 1초 차이가 난다는 엄청난 과학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일식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일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지편전 학자들이 자주적으로 이렇게 예측한 것을 보면
시간이 몇 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이런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종시대는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의 과학기술이 최고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천문학만 좋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종시대 때 이제 다른 학문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그 생명과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농학 분야에 이제 엄청난 진보가 또 있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고려로부터 이제 조선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계속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이 세종께서 가슴 아파하셔가지고 지편전 학자들한테 또 명합니다. 각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에 특별하게 수확량이 많은 대지주들을 만나서 그 농법의 노하우를 좀 찾아오라. 이게 농법의 노하우를 기록해서 그 지역, 그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우리 백성들한테 가르쳐줘서 수확량을 늘리자. 그렇게 세종께서 명하셨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막상 대지주들이 그 노하우를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러면 세종의 명을 받은 이 관리들이 그 지역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 노하우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록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 정성에 감탄을 해서 나중에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적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농사직설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 농가에 효과적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세종시대의 수확량이 열 몇 배 상승했다. 초기하고 말기를 따지면 열 몇 배 확장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헐벗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경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세종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뿐만이 아니라 의과학 분야에도 세종께서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녹변흔이라는 데서 역병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당시는 역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구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역병이 발생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역병을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좀 찾아봐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례는 뭔가 하면 이러한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과학기술로 대응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편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찾아서 이런 역병에는 이렇게 예방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찾아내서 적은 글이 여기에 나옵니다만 향약집 성방입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산업공상이라는 계급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양반들은 다 사 쪽에 해당되고 있었고 기술직인 공자, 공에 해당되는 기술직은 사실은 중인 정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국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종께서 이렇게 철제 화포를 만드는데 감독 임무를 두 왕자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포의 주조 책임자가 왕자가 되니까 기술직의 책임자가 왕자가 됨으로써 이 중인계층의 일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백성들이 느끼게 해주고 이 일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시대 때는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대가 끝나면서 사실은 집현전이 세조 때 무너집니다. 당파싸움과 이런 권력 다툼에 의해서 해체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의 과학도 사실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쪽에 해당되는 학자나 관리들이
대부분 관리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쪽은 전적으로 중인 계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인들은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지만 국가 사회의 중대한 결정 사항에서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인들은 국가 사회의 중대한 일에 사실상 일부러 외면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중인의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조선시대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냥 밖에 떨어져 나와서 그냥 본인 혼자 그냥 사는 이런 분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중인의식이 이제 쭉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근대에 오면서 일본은 근대 서양 과학을 받아들여서 상당한 발전했는데 우리는 세국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도 서기론이라고 해서 동양의 정신, 가치, 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서양의 실용적인 과학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실용적인 면만 받아들인 거죠. 공리주의적으로만 과학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처럼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근대 과학을 받아들이는데 늦어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늦다 보니까 현대도 과학기술의 스타트가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되면 노벨상을 각 나라에서 각축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러 명의 노벨 과학자가 나옵니다만 한국은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게 그 역사가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학이 중인의식에 의해서 많이 이것이 엘리트 의식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현대에 와서 그러면 과학기술이 나아졌느냐? 1967년에 과학기술처가 생겼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겼지만 그 당시 주요 자리 경제관료나 행정관료가 다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대에 와서도 과학기술인이 자치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힘 있는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제나 행정관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정치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과학기술자들은 좀 그렇지만 또 대학 교수는 상당히 우대를 받는 시대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직은 또 다르게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자가 되고 하는 것은 좀 가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대학 교수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내려오면서 과학기술의 현황은 이 정도 됐고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수렵 생활을 했는데 한 10,000년 전에 BC 8000년경부터 우리가 정착해서 항구대 정착해서 하는 농업혁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나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가축을 활용해서 동력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이제 일컬어서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화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석탄과 전기기관을 기반하는 기계화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들어오면 또 전기가 나오면서 석유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산업혁명을 일컬어서 우리가 제2의 물결,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196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정보화 물결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 제3의 물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을 다로스 포럼의 의장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화 시대하고는 뭐가 다르냐? 정보를 진화했다는 거죠. 진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산업을 만든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서 복잡한 형태지만 다양한 산업을 일구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잘 기회 안 들어오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팔다리에 해당하는 로봇 기술, 그리고 사람의 말, 언어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IoT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독일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할 때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1980년과 1990년에 글로벌 탑 10을 보면 다 제조기업입니다. 특히 1990년대 제조기업의 탑 10은 1위 IBM을 빼고는 일본 기업이죠. 이 정도로 일본의 제조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 강국이 그동안 일본, 독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난 후를 볼까요? 2015년을 보면 1위 애플과 10위 삼성을 빼고는 2위부터 9위가 IT 기업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기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 거죠. 제조기업의 시대가 저물고 IT 기업의 시대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을 보면 1위에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석유 국영기업이라서 사실은 그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아람코는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1위를 빼면 2위부터 9위까지가 보면 애플 하나 빼고는 다 IT 기업하고 금융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10위에서 18위로 밀렸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조기업에서 IT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독일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넣는 인더스트리 4.0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조업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세 나라 있습니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죠? 세 나라 다 제조기업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제조기업을 가졌던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이나 AI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조 기반의 산업을 갖고 나와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휘어잡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보면 자원 조달부터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는 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일본은 로봇 신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로봇 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센서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온도 센서 같은 것은 세계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슈퍼컴퓨터 교는 계산 능력, 계산 효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롭게 한번 도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2016년에 국가 경쟁 성장률이 2.8%로 전 세계 2.9%보다는 약간 낮습니다만 OECD 주요국, 미국, 일본, 유럽보다는 높고 중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 26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른쪽 여기 테이블에 나옵니다만 다른 것들은 20위, 30위권에 있습니다만 과학 인프라 하나만큼은 3위권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과학 인프라는 한국이 강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 인프라가 강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향후에 아주 강대국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은 적어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잘만 가꾸면 경제대국, 초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은 적어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소득 분포를 우리가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1930년에 이제 헉슬리가 이야기한 멋진 신세계를 보면 향후는 기계, 로봇 이런 것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가진 사람은 소수지만 아주 큰 소득을 가지고 기계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일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질 거다. 그런데 기계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소득도 낮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작은 정규 분포를 가지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이런 중산층이 두툼한 이런 소득 분포를 가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을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을 뒷받침해줘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 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이 무한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좀 더 두텁게 될 수 있도록 복지와 규제 정책을 정부는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을 필요한데요. 과학기술의 역할을 보면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환경오염을 없애거나 이런 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공성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좀 밀어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공성 연구를 통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연구를 통해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억제해 줘야 됩니다. 서로 공유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산층을 좀 넓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중간 영역을 넓게 만들어 주되 산업혁신을 통해서 이 소득 분포가 오른쪽으로 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동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혁신 쪽으로 가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가야 되고 과학기술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시대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특징적인 그 산업을 한번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비대면 장점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비대면이 아주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버는 자동차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냥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가 26조인데 이 우버는 136조로 현대자동차의 6배 수가 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버를 이제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우리 뭐 카카오 택시나 타다하고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자기 이름하고 뭐 그다음 카드 번호, 그다음 어디로 가는 거, 결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정보를 입력하고 우리 핸드폰에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는 게 다 나타나죠. 그러면 이 회사로 넘어간 정보를 가지고 우버에서 어떤 차가 어떤 기사가 배정되었고 지금 그 기사는 차량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당신한테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고 그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 실시간으로 피드백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게임적 요소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화로 이렇게 그 호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만 어디에 지금 있고 어디에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우버를 이용하면 그러한 지루함이 없는 거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기사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주역에 갑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발음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들었는지 광주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목적지가 자기가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뭐로 결제할 거냐 서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산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산업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큰 산업으로 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나이키를 하나 사 신으면 친구도 나이키, 나도 나이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형상, 똑같은 색깔의 나이키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개성 시대라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나만의 나이키를 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소비자의 감성을 나이키가 파악을 해서 레플이라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한정된 수량을 공부하면서 신청을 이렇게 받는 거죠.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몇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가 싸지도 않아요. 300만 원에 이렇게 파는데 이 한정된 신발을 산 사람은 전 세계에 몇 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신발이라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접속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이키라는 인지도를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3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대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사람은 또 몇천만 원에 더 보태서 또 팝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벌써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량으로 대량 생산해서 누구든 같이 쓰던 시대에서 이제 나만의 제조의 진흥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량 주문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라인 프렌즈에서 BTS와 닮은 캐릭터를 전 세계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하나의 종류만 이렇게 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개 캐릭터를 각각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팔 때보다도 하나가 1,000만 개 팔리면 이 7개가 각각 200만 개씩만 팔려도 1,400만 개가 팔리니까 더 많은 수량이 팔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의 진흥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능형 제품입니다. 여기에 제일 앞서 있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인공지능과 모든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한 이 자동차가 운전자가 손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우리 시대에 도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산업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산업이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커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동향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이전에는 통신만 하는 폐쇄적인 경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 산업하고 융합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협력과 융합을 통해서 산업을 형성하는데 모바일 결제 시장이 2012년 175조에서 2017년 700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시장, 오픈마켓 무선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엇보다도 개인 창업이 가능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1인 창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시약이라든가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엄청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바이오 백신에 대한 이 예측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2017년에 보면 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평균 11%로 성장하고 2028년에는 122조 원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시장은 더 크게 확대될 거라고 저는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 시장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이 생길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회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 요소도 있죠. 이럴 때 대기업들은 정보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상당히 회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은 오히려 위험 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는 위험 요소를 좀 막아주고 이런 중소벤처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고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출연연,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정부는 먼저 규제에 있어서는 완화하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규제를 보고 법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세제도 지원과 진흥 정책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이 결정됐습니다만 이제는 민간 주도의 정책으로 좀 전환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래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연연은 공공재적 사회기반 기술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 아젠다 연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밀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기업은, 산업계는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를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연결 디지털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K-뉴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일을 갖고 놓은 배경은 뭔가 하면 192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보니까 미국인 4명당 1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소비가 되지 않는 거죠.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산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서 산업이 계속 늪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소득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뉴딜이었습니다. 이렇게 뉴딜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K 뉴딜은 뭐냐? 우리나라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성장이 이제 우리도 저성장 기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K 뉴딜을 해야 된다는 배경이 나왔던 겁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코로나19 쇼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유의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마이너스 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한국이 이렇다 하면 꼭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얼마인데? 일본 바로 위에 있죠. 보면 마이너스 5.8%.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구조적 전환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K 뉴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K 뉴딜의 정의입니다. 정부에서 놓은 이 정의를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3개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4개 역점 분야로 이렇게 나옵니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렇게 4개 역점 사업에 12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린 뉴딜은 3개 역점 분야에 8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고 안전망 강화는 2개 역점 분야에 8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 뉴딜의 규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K 뉴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의 58조 원, 그린 뉴딜의 73조 원, 안전망 강화에 28조 원을 투입을 해서 디지털 뉴딜에서 90만 개의 일자리, 그린 뉴딜에서 66만 개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K 뉴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 아까 4개 역점 사업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4개가 있는데 DNA 생태계 강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혁신을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이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두 번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은 스마트 병원 18개소를 구축한다거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10만 개의 스마트 상점을 지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SOC 디지털화는 도로항만 등 국가 SOC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거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을 도시와 산단 공간을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의 역점 사항입니다. 그린 뉴딜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생태계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하겠다는 과제가 들어있고요. 스마트 그린 24곳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구체적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저산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태양광, 수소 등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생물 소재 산업 등 5대 선도 산업 분야의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역점 사업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사람 투자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 발표 자료를 그냥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간략하게 봤고 K-뉴딜의 10대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이 10대 대표 과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10대 대표 과제에는 101조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10대 과제에는 디지털 뉴딜 3개, 그린 뉴딜 3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한 융합형의 4개의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3개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댐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축된 데이터를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세부 과제를 보면 이렇게 한 5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한 가지 예를 보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라벨링은 뭔가 하면 AI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그런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게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는 그림이 있으면 이 비행기의 특성을 사람이 입력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비행기하고 사람, 날아가는 새하고 비행기를 구분을 못합니다. 실제 현재 AI라고 하지만 컴퓨터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라고 하면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인간은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간을 해내지만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분간을 잘하게 하려면 데이터 라벨링을 해서 많은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읽어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고양이구나, 이거는 개구나, 이거는 새다, 이거는 비행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 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능형 AI 정부가 있는데요. 디지털 이제 신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빠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맞춤 행정이라든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국가망도 5G로 빨리 구축하겠다 이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의료 인프라 쪽에는 우리가 스마트 병원을 한다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여러 개 구축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 대표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린 리모델링인데요. 노후 공공 이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신축해 준다거나 정부 청사를 에너지 관리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 에너지에는 세부 과제를 보면 풍력 다지를 구축한다거나 태양광 이익을 공유 사업으로 유지한다거나 수소 에너지와 해당되는 6개의 수소 도시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113만 대 제공한다거나 수소차를 20만 대 확보해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충전소를 확보하고 미래형 전기차나 수소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융합과제가 이제 4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주요국의 이제 그린 뉴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국내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아니고 미국에서 보면 여기에 나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2006년 녹색당에서 그린 뉴딜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제 발전 비중 변화를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이야기한 마지막 요 섹터를 보면 10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뉴욕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 2040년까지는 100%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갖고 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은 이제 보면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2019년에 유럽 민주주의 운동에서 처음으로 이게 끌어나왔습니다. 그 유럽 그린딜을 이제 유럽연합 지평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나왔는데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2009년에 녹색 성장과 사회 변혁을 내걸고 녹색 뉴딜을 벌써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수소 기본 전략을 내세우면서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80년대 보급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국내 현황이 이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승훈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 10분간 휴식 후 다시 강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